그래, 지금 한몫 챙기자.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걸까요? 그 정답, 오늘 역사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푸짐한 한상 차렸습니다. 역사 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오늘 이 의상을 보니까 봄이에요. 그렇죠. 봄 왔죠. 이제 따뜻해지고. 근데 거래 나가보면 다들 꽁꽁 싸매고 있어서 네. 참 겨울이 한창인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해도 오늘 약간 검은 코트에 안에 와인색 원피스 입어서 너무 대조가 되는데 선생님 보니까 괜히 좀 반갑고 더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즐겁게 이제 수업을 하고 제가 또 이제 고1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네. 신입생들과 함께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시기인데 아직 얼굴을 못 보고 있죠. 그렇군요. 아직 얼굴을 못 보고 있고 이제 문자로 이제 공지사항 알리고 또 뭐 이제 인터넷 강의 촬영해서 보라 그러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서 네. 준비하시느라 좀 바쁘실 것 같고 네.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애들 정말 심심해하죠. 어, 이제 갈 곳도 없고 이제 집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심하고 학교 오랜만에 좀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오기 싫어하는 애들도. 그러게요. 아니 요즘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교 가고 싶어하는지 네네. 몰랐어요. 유치원 가고 싶어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근데 마스크는 어떻게 좀 잘 구해서 쓰세요? 하긴 저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품절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네, 좀 비싼 거라도 괜찮나 해가지고 보니 또 품절이고 해가지고 야 진짜 구하기 힘들겠다라는데 며칠 전부터는 네. 있더라고요 약국에.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가가지고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네. 이제 사오고 그랬었던. 마스크 오브제 시행하면서 성공하셨네요. 네네네. 저는 한 3-4군데 돌아다녀도 그래요? 실패했거든요. 이게 어플이 요즘 뜨던데요, 있는 곳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청취자분들도 하루하루 오늘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혹은 몇 시에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게 다른 그렇군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 국민이 마스크 대란이라는 걸 또 겪게 네네네. 됐잖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게 매점 매석. 맞습니다. 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점 매석을 했던 업자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14일까지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시중에 좀 유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또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매점 매석 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네, 한자죠. 네, 한자 글자를 살펴보면 매자는 살매자, 점자는 차지할 점자에서 물건을 사들인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매석의 매는 팔매자입니다. 네. 그리고 아낄 석자를 써서 이제 팔지 않고 아끼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팔지 않고 아끼고 네네. 있다라는 건 거잖아요. 저는 매점 매석이란 단어 하면 사실 허생전, 그렇죠. 허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요거는 소설이다 보니까 뭐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건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이 허생전 하면은 이 당시 조선 후기 때 연한 박지원이 쓴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인데 내용을 보면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양반이에요. 양반이라서 조선시대 때 양반은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데 계속해서 글 공부만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께서 그렇게 책만 읽으면 밥이 나오냐고 빨리 가서 돈 좀 벌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책을 덮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벌러 갑니다. 어, 이 돈을 벌러 가는데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양 도성의 가장 부자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네. 그 사람이 변씨라는 사람인데요. 가가지고 대뜸 나한테 1만 냥을 빌려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죠. 1만 1만 냥이 냥? 오늘날 얼마 정도? 글쎄요. 지난번 선생님께서 뭐 한냥이 얼마 이런 거 비유해 주셨던 네네네,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그쵸. 또 까먹었죠. 그쵸. 뭐. 원래 그렇습니다. 이 한냥이라는 건 굉장히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이 쌀값으로 이제 환산해 봤을 때 보통 한냥은 한 3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랬을 때 만냥이라고 하면은
한 3억 정도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선시대 때 3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을 정말 아무런 담보 없이 그냥 뭔가 눈빛이 살아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변신은 만냥을 턱 빌려주는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그분도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허생은 이 돈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안성으로 갑니다. 경기도 안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과일들을 되는 대로 다 사들이게 돼요. 안성 유기가 아니라 과일을 삽니까? 맞습니다. 과일을 삽니다. 네. 이 과일을 막 사들이게 되는데 이 과일을 사들인 다음에 팔지를 않아요. 이 과일을 팔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지낼 때 쓸 과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상을 내가 지내야 되는데 반드시 이게 조선은 유교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허생한테 있다는 소리를 듣고 10배의 가격을 주고 이 과일을 사들이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어머나. 정말 이제 매점매석의 표본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허생은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딜 가겠냐면 제주도 쪽에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총을 또 다 사들이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총을 갖고 뭐 하냐면 이 양반들이 이제 사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상투를 틀고 갓을 쓰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상투를 틀면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딱 싸매주는 그것을 망건이라 그러는데 그것의 재료가 말총입니다. 그래서 말의 갈귀나 이제 꼬리 부분에 있는 털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요. 그거를 죄다 사버리는 겁니다. 어머나. 네, 이제는 이제 과일이 아니라 수공업 물품의 생산지. 첫 원료가 있는 곳에 가서 그걸 다 구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유통기한도 또 무제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이제 망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반은 보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계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구하려고 하다 보니 또 허생한테 10배 의 가격으로 또 이거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허생이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본래 있던 만냥에서 100배의 돈을 벌게 돼요. 근데 이 품목을 보면은 일반 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 아니라 주로 양반 계층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썼다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렇네요. 앞서서 과일도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이라고 하셨고, 그쵸. 뭐 망건도 이게 양반들이 맞습니다. 상투 트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일반 백성들은 과일이 아니라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허생전의 매점매석이 나쁘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한테 적용한 매점매석이 아니라 좀 돈을 갖고 있는 상류층들을 향한 매점매석으로 약간은 좀 교훈적인 의미를 좀 강조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왜 저희 국어 시간에 허생전이 풍자소설이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분명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현실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조선 후기의 상업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조선 시대는 원래는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농업 중심. 그래서 농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왜 조선시대 때 계층을 보면 사농공상이라 그러잖아요. 선비가 가장이고 그 다음에 농민이고 다음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게 상인들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게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점점 상업이 활달해지고 생산력도 증가되면서 여기저기서 상업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갖고 거래를 하는 상인들, 흔히 말하는 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상,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유상이라든가 만상, 그 다음에 송상, 이런 상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일반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상단이 있는데요. 이들은 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정부한테 뭘 얻어내게 되냐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쌀들 있잖아요. 세금을 걷는 그 쌀들을 얘네들이 운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유통권한. 그렇죠. 유통권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갖고 돈을 받아서 대신 물건을 운반해주는 약간의 택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힘을 키우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오는 모든 물건들은 사실상 이 경강상인을 거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네, 요런 이제 엄청난 규모의 큰 유통망을 갖게 되고요. 네. 이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시전 상인들 거기까지도 장악을 해가지고 경강상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물건이 풀리질 않아요. 어머나. 네, 요런 일들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상인으로서 송상이 있습니다. 이 송악 부근에서 이제 발달했던 상인들이다라고 하는데 네. 송악이 어딘지 아세요? 송악이요? 송악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 송악은 개성 태조 왕건이 있었던 그곳이 송악이에요. 네. 그게 나중에 개성이 되고 고려 때 수도여서 개경이 되는 거거든요. 개성하면은 유명한 품목이 인삼이죠. 네. 그 인삼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상단을 조직을 해서 조직을 아주 견고하게 짰고요. 뿐만 아니라 인삼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과 교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었던 상단입니다. 그래서 이 송상이라든가 경강상인이 물건을 풀지 않고 유통을 안 하면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박지원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취약함을 이제 찌르는 소설이 바로 허생전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이렇게 후기로 갈수록 돈을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상인들의 힘이 더 세지면서 뭔가 양반의 위에 서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양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양반들 입장에서는 또 나뉘게 되겠죠. 양반들 중에서도 조선 후기 때에는 몰락한 양반, 예를 들어 허생처럼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들 보통 잔반이라고 하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양반 신분을 돈 받고 팝니다. 네, 이런 일들도 벌어지면서 신분 제도가 이제 막 변동되면서 양반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일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에 잘 보여야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당시에도 이제 매점 매석 행위를 이제 감찰하는 기구가 있어요. 네. 이 평시서라고 하는 기구도 있고요. 한성부라고 하는 기구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줄을 대는 거죠. 자금줄도 대고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네. 뭐 지금 허생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후기 대표적인 상인들, 상단들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매점 매석 사건 뭐 하나만 짚어본다면요?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강상인이 있죠. 네. 배 타고 다니면서 물류를 서울로 운반한다라고 하는 그 경강상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때는 1832년. 19세기인데요. 네. 순조 임금 때입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곡식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곡식이 부족해진 것을 염려해가지고 곡식이 가장 많이 나는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좀 곡식을 서울로 운반해올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쌀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쌀을 파는 상인들은 자기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강상인이라든가 시전, 그러니까 서울에서 물건을 파는 시전 상인들은 이거 문제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1883년에 결국 경강상인들이 쌀을 풀지 않게 됩니다. 배를 갖고 쌀을 이제 싣고 왔는데 그걸 한강변에 쌓아놓고 풀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시전 상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들도 비싸게 팔거나 아예 문을 걸어 잠거라 라고 아예 통보를 해버리죠. 네. 그러자 결국에는 3월 8일에 아무도 쌀을 팔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쌀값은 이미 2배 이상 뛰게 되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쌀이 아니니까. 네. 근데 여기는 난리가 난 거죠. 주식인데. 그래서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다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서울의 종로 서쪽의 쌀집인 상미전과 종로 4가 내거리 근처 쌀집인 함이전 그리고 작곡 파는데 모두 다 들어가가지고 습격하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 곡식 쌓아놨던 집들 다 찾아가지고 다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에다가 가격 담합까지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이 당시 이 상인들이 처벌을 받았나요? 일단 서울에서는 되게 당황하죠. 네. 궁궐 바로 옆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초기 진압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나중엔 결국 진압은 되는데 주동자를 색출해서 7명은 바로 효수 즉 죽이고 이제
걸어놓는 거죠. 봐라. 네. 네, 얼굴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효수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상소가 올라와요. 아니 이거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경강상인들이랑 시전상인들인데 왜 억울한 백성들만 처벌하느냐? 네. 라고 했더니 순조 임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복수해주면 그게 나라의 법이 말이 되느냐? 실제로 폭동 일으킨 거는 그런 백성들 아니냐. 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걸 가지고 처벌을 해야지. 매점매석 이거 갖고 처벌은 좀 안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주범으로 지목된 상인 2명. 결국 조사 결과 그 2명만 사형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약간 좀 씁쓸하기도 네. 하고요. 또 뭐 이런 매점매석이 자본주의에서 좀 당연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이게 좀 근본적으로 따지고 가면요. 우리가 돈을 벌고 물건을 파는 것은 역시나 이윤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 매점매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어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네. 이 매점매석 행위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라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본능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다른 사람도 피해를 가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강제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에도 허생전을 딱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으로 나란 일을 맡은 관리가 이런 방법을 쓰면 나라가 곧 병들게 될 것이다. 네. 조선시대 때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오늘날 확실히 국가에서 주도해가지고 매점매석 행위는 금절하는 네. 그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자진신고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혹시라도 처음에는 그런 이제 한몫 챙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매점매석을 하셨다면 이제 얼른 자진신고 하셔서 이제 좀 처벌도 면하시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마스크도 많이 유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네. 오늘 역사 맛집 매점매석의 역사로 한상 가득 차려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역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역사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띄워드릴게요.